할 테니까 정리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변은 좀 늦게 한다니까요.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답변은 일단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의원님 오늘 왜 그러시지? 자 그러면 저 이혜원 의원님 답변해 주시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17년지를 잘 기억을 못했고 장난감 차남을 헷갈린 것은 저희들이 그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이 나갔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의원님들께 정정 자료를 다 돌렸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게 차남 얘기가 장남과 혼선이 돼서 나갔다. 그래서 장남의 경우는 다자녀 전형이 아니라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기여자 전형은 우리 최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국위선양자의 그 연세대학교의 기준은 훈장 종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청조, 근조 훈장, 무공 훈장 몇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시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그 여러 가지 공적을 인정받아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일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 군조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은 됐고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학생의 선발 여부를 따지는 평가에는 일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세대학교가 계속 공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발은 뭐에 의해서 됐냐면 학점이라는 것이 이제 내신과 수능 그리고 각종 영어 시험을 6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자 후보자님 평가했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예, 정리 좀 네,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예. 기회를 주시면 더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또 빠지셨어요. 자 일단은 후보자님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또 저거 하실 거니까 답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저한테는 소리 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1조 알고 계시죠? 네, 예,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그 덕분에 세워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12.3 비상계엄을 거쳤어요. 제가 후보자님 과거 발언들을 좀 한번 살펴보니 후보자님의 과거가 후보자님의 지금 현재를 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처절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님이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도의 정치행위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진관 판사 법정 선고 판결문 보셨어요? 네, 사실 예, 현재 12.3 탄핵 판결문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고 저의 잘못된 생각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그 23년 받았어요. 그렇죠? 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오히려 저희들을 내란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그때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민주당은 혹은 다른 야당 합쳐서 이 의결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비상계엄은 지속되고 독재로 연결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 최근에 출근길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국민들은 다 일일이 판단하시고 그 새벽에 다 나오셨을까요? 왜 국회를 지켜주시려고 했을까요? 지금 후보자시잖아요. 헌법 제7조.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공직자가 그걸 일반 국민보다 판단을 못하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 위기는 보셨어요?
위기는 인지를 하셨어요. 근데 정파, 당파성에 매몰됐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당파원은 이제 절연을 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과거에 했던 발언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오히려 찬양한 이혜원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국민들께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네,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할게요. 그 당파성이 매몰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5년 받았어요. 45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체포방해를 오히려 동조하려고 가셨어요. 그 당파성 여전히 그 당파는 그 당파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요? 이혜원 후보자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이혜원 후보자가 지금 사과하신 것처럼 그런 사과를 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저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덕수 이진관 판사 판결문을 보면은요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네, 예, 그걸 규정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한덕수가 집합범 중에 하나, 공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해서 23년, 15년 구형을 했는데 23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말 진중하게 판단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한덕수 그때 탄핵 때나 한덕수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혹시 그 당파에 의해서 사과를 사과를 한 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혜원 후보자가 말하는 그 당파성, 정파성에 매몰됐다. 근데 그 정파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혜원 후보자는 그 당파, 정파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불법 청약에 대해서 여기도 후보자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면서요, 뭐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니 무슨 교통카드니 출입 기록이니 이런 거를 굳이 안 봐도 대단히 큰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악 가능한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세 차익이 얻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약에 대해서 로또 청약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과 과정의 공정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부양가족 수가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 기간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하고 이건 다 만점을 받으셨으니까요.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를 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대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보면 전세권을 이미 설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보통의 일반 서민들은 입주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전세권을 미리 설정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에 대한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생계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가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당첨될 때까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며느리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실이 탄로가 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있으면 청약하는데 에 의해서 다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다행히도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만 독특하게 전력 사용량이 나왔어요. 자, 전입 신고할 때와 온 가족이 또 전입 신고를 하죠.
며느리가 또 나가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장남이 결혼을 하고 여기에 살았거나 안 살았거나 5명이 다 이주를 했거나 아니거나 전력 사용량이 특히 여름은 좀 올라가죠. 그런데 장남이 전출한 시기를 한번 보세요. 그 원페타스에서 이쪽으로 전력 사용량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그 이전과. 그래서 마치 5명이 유령처럼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이게 가스 기록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장남은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사실 세대 수를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이혼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명해 주세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집을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돈 댁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력 사용량 얘기를 하셨는데 네, 8월, 9월 2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9월은 한 23일까지 있었고요. 근데 8월은 저희가 또 가족여행을 10일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보시면 8월과 9월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력량이. 근데 저희는 이제 5가족이 어떤 거기 있다 보니까 이삿짐은 아까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서 이사를 했다면 무슨 계약서 같은 걸 내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께 다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삿짐 계약서를 보면 네. 네. 사실 저희는 식사를 거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재도구를 가지고 많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이 깁니다. 그런데 24년 12월이 되면 142% 급격히 올라요. 24년 12월. 그런데 8월 9월은 8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력 사용량하고 가스 사용량을 같이 비교해 보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주장을 제가 그 가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네. 탄핵됩니다. 근데 가스는 여름에는 의원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9월에 예. 네. 의원님 저희는 9월에 그 용산을 떠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9월밖에는 저희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김영환 의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어제 뭐 기자가 저한테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자료를 안 원펜타스 관련돼서 자료를 안 내실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그 아들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지금은 뭐 사이가 연만해져서 같이 산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냥 기자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오늘 후보자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뭐 예지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성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몰되어 있었던 당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후보자에 지명되면서부터 벗어난 것이죠?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4월에 탄핵 선고 판결문을 보고 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당협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파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그런 겁니까?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활동하는 것?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도우면서 또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시구위원들 때문에 또 그분들을 또 안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었습니다. 양쪽 가사님 네, 원펜타스 문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할까요?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7월 달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네, 2023년 8월에 대외정책연구원에 취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연구원이 세종에 있기 때문에 세종에서 거주해야만 했죠. 그래서 장남에게 전셋집을 하나 얻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출퇴근했던 거잖아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세종 아파트에서는 살지 않았어요? 뭐 아예 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네. 그랬군요. 세탁하고 빨래 이런 걸 혼자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글쎄 세탁 빨래를 그렇게 매일 같이 했나 보죠. 아니, 반포에 올라와서.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식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 네. 그리고 그땐 또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서울에 거의 있었습니다. 네, 많이 오갈 수는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세종에 네. 이를테면 어머니가 얻어준 전셋집에 거주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아드님하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사실상 거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계획이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입 신고? 근데 왜 아드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죠? 글쎄 그거는 저희가 그때 이제 아들은 직장을 좀 옮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아까 어떤 의원님이 그 서울에 있는데 입사 신청을 하지 않았냐 하는데 조금 한 달 살아보니까 좀 어려워서 서울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세종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닌 거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서울로 그거는 옮기려는 우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그렇습니다. 위반한 거잖아요. 네?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등록법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예, 뭐 모르겠습니다. 구태여 변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명백하게 네.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어쨌든 그런 사정을 이용해서 후보자께서는 주택 청약을 했어요. 그러죠? 원펜타스 이전에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후보자께서는 원펜타스 이전에 전원한 적은 없습니다. 부군께서 하셨나요? 네, 그랬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가족들이 살 집을 한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결혼한 이후로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사시다가 2024년부터 이제 집을 장만하려고 해요. 그 왜 그러셨습니까? 그 동안에 집을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주택을 사려고 하거나 청약하려거나 하지 않다가 2024년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랬어요? 제가 2024년 총선 끝나고 실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실 정치를 접을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선에 낙선해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정치를 좀 그만둘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은 지역구가 서초였을 때였습니다. 지역구가 서초일 때는 종부세 반대 운동을 지역 구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부세 반대 운동을 시작하면서 2006년에 저희가 상속받았던 종부세 내는 집을 팔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종부세 내는 집을 가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종부세 내도 되는 집을 이제 장만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때는 이제 정치가 끝났으니까. 예. 예. 그리고 가족들이 그 전세 이사 다니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아들이 2023년 12월 결혼을 했는데 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직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된 겁니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했지만. 근데 그렇다면 그 후보자의 며느리 네. 이를테면 약혼녀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사실상의 혼인을 했으니까요. 네. 그 며느리가 왜 후보자들의 이전을 위해서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까? 이전을 위해서 비워준 건 아니고요. 본인도 그렇지 않으면요. 이전하기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직전에 7월 네. 25일이라고 아까 우리 김영환 의원이 도표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당연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 있고 버티겠습니까? 그러면 며느리는 그 집에서 신혼집으로 얻은 집인데 혼자서 사신 거군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냐하면 본인 몫이 반이 있습니다. 그 본인 몫의 절반 중에 일부는 시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꾸 빌린 50% 지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빌린 돈은 의원님 원펜타스 청약할 때 청약의 규칙에 네.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깨진 상태이고 또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원님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집을 포기. 아니요, 따르겠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하람입니다. 우선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후보자님, 그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서 왜 낙마했죠? 네, 언론 보도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죠.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그때 별로 뉴스를 보지 않아가지고 보좌진 갑질 정확하게는 때문인 거 알고 모릅니다. 계시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하고 강선우 의원하고 어느 분이 보좌진 갑질이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까? 제 불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합니다, 의원님. 그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급의 내로남불도 있는 게요. 이해훈 후보자 책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하신 적 있죠? 네, 사실 그때는 그 네, 갑질이라는 그러니까 의미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후보자의 책에 의하면 후보자가 근절돼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이제 책에서 쓴 내용은 의원님 네,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원청과 하청 간의 자, 관계에 그럼 있어서 그렇게 할게요.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한테 갑질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보좌진한테 갑질해도 됩니까? 아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변명하실 일입니까?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 근절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거는 고쳐야죠. 네, 고쳐야 되는데 예. 근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해훈 후보자 보좌진 갑질이 더 심각하거든요.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해훈 후보자는 왜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계십니까? 그 갑질이라고 말씀하신 여러 언론 보도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녹음이 나온 부분도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부인하지 않고 그것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반성은 하고 있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반성하지요. 그리고 고치겠다는 다짐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계신다면 네.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애초에 수락하시면 안 됐던 거고 사실은 사퇴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을 포기하실 생각 없어 보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원펜타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사퇴 안 하고 계시고 끝까지 장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720조 예산을 다루는 엄청난 힘이 있는 장관이 되면 국토부든 경찰이든 원펜타스 부정청약 수사든 조사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권력의 외압도 받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재명 있는 것으로 정부에 알고 대해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아시고 그렇게 칭송을 하셨죠? 칭송- 후보자가 이재명 당대표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 차고 넘치는데요. 그걸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부정청약 관련해서 또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간이 가니까. 후보자님,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부양가족이 많은 걸 이유로 가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취지가 실제 생계와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이 많이 있고 이분들한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다 나은 주거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이 부양가족 가점 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실제 자격이 있는지 위장 전입은 아닌지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분양을 신청할 때 세종시에서 일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이 부양가족으로서 혜택까지 받아야 되는 정도의 부양가족인 미혼 자녀입니까? 의원님 그 혼례를 올렸다고 해서 물론 혼례를 올릴 때는 가정을 이루고 네, 알겠습니다. 할 자, 계획으로 PPT 한번 하죠. 봐주시죠. 근데 의원님 네, 인생이 그렇게 잠시만요.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예. 자, 2023년 12월에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셨죠. 네.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를 계속 약혼자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국회에 내신 자료 보니까. 후보자님 혹시 이거 결혼식 하실 때요. 축의금 받으셨습니까? 참석자들한테? 네, 받았을 겁니다. 저기 당사자들이 받았을 겁니다. 네. 약혼식에도 축의금 받습니까? 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의원님, 결혼한다고 하고 축의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결혼식은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위장 전입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인 게 아까 진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에 이미 직장 근처에 후보자가 얻어준 전셋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혼집으로 또 후보자가 보태줘서 얻어놓은 용산 전셋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곳을 다 놔두고 굳이 후보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하게 청약에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의원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원펜타스가 청약이 분양 공고가 날지는 저희들 몰랐습니다. 원기옥 그리고 모으고 조합도 계셨다는 몰라- 거잖아요. 지금 아니- 원펜타스만 청약 넣으신 게 아니고 원베일리도 넣으셨고 그 전에 퍼스티지였나요? 어디 하나 다른 아닙니다. 데도 아닙니다. 퍼스티지는 사시던 데였죠. 네, 네. 전세로 살고 있던 곳입니다. 네, 그 다른 데들도 지금 분양 냈던 게 저희 기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그거는 이거를 소위 지금 줍줍이라고 모으고 하는 계셨던 거잖아요. 모으고 계셨던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장남이 후보자 집에 왔다 칩시다.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죠. 그러면 교통카드 내역을 못 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카드 내역을 지금까지 못 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후보자의 장남이 후보자와 같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짓말하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 좀 설명드려도 그러면 될까요? 내주세요. 어차피 내주시면 일이 깔끔하니까 그 다음에 며느리 얘기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며느리가 하신 게 보면 시간 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청약 모집 공고 직전까지는 후보자와 시아버지가 보태준 전셋집에 용산 전셋집에 놔뒀다가 후보자 가족이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기가 막히게 본인이 빠져줘요. 이것만 보면 며느리랑 장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의 효부 수준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결혼도 했는데 주민등록도 안 합치고 혼인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 효부 아닙니까? 이런 효부를 이런 식으로 국민들 보고 계시는데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뭐 저하고는 국토교통위에서 또 예결위 소위에서도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후보자의 그런 전문성 또는 뭐 합리성 또는 일 추진력 이런 건 제가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서 우리 여당이지만 입법부의 구성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우리로서는 엄격히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 지금 상황이 이제 어찌 보면 22년 동안 몸담았던 그 국민의힘 이 정당으로부터는 이제 배신자 낙인을 찍혔고 그리고 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는 매우 인색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제가 그 지명 제안을 받고 고민할 때 제 나름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 몸담으면서도 저는 진영을 넘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 당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많이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 이런 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을 20년간 지켜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 제안을 하시는 거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새 분리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대 여당이 이런 통합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저는 진정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 저 한 사람이라도 이 장벽을 뚫고 나가서 네, 돌을 알겠습니다.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아까 장벽을 이제 뚫어야 하신 된다고 말씀이니까요. 봅니다. 예, 네. 아까 말씀을 주셨고 그런 인사권자의 어떤 진정성, 진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탕평 인사를 통해서 그런 국민통합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이제 쏟아진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서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분명 준 것이고 또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누를 끼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점이 송구합니다. 가장 크게 부담과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 인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통합은 바래고 개인적인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자체도 저는 대통령과 이 국민 주권 정부에 제가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더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그 폐를 조금 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또는 이 정부하고 철학이 맞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본인은 그동안의 정책 행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책 노선을 봤을 때는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명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의외였습니다. 우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란 계엄 관련해서 지명 그 후에 제대로 실체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계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임시 방편으로 또는 이 위기 모면용으로 지금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여러 번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했는데 이게 내란 세력 아니냐. 그래서 탄핵 소추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의 구현들까지 동원해서 삭발도 하고 후보 지명 때까지 보니까 그 지역구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수막까지 개cep을 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지명되자마자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물론 사람은 과거를 반성하고 입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계엄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주 상식이란 말이에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1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겠냐라고 우리 국민들은 대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매우 이 장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 판단 능력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현수막부터 말씀드리면 저런 아니 건 뭐 의원님 세사기는 잘 아시지만 저건 네. 당에서 내려와서 다는 거고 제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그래도 계실 지역위원장의 거고 동의를 다 구하죠. 네. 그 뭐 당에서 내리면 다 사무국장이 알아서 다는 거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근데 제가 물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거의 매주 매일 집회를 열어대니까요. 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판결 선고가 나고 나서는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명받고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네.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대한민국 헌법사에 남을 그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의 네. 확고한 입장들을 견지해야 그나마 네. 좀 이해가 될 것이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실은 탄핵 2004년도에 한나라당 시절이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환생경제 아, 네. 지원급으로 연극했던 거. 네, 네. 그때 현직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말 노골적인 욕설, 비하, 조롱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막 쓰셨잖아요. 아무리 풍자극이라 할지라도 되게 그걸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죠. 나경원 의원 등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은 저 환생경제에 대해서 출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 대사는 딱 한 줄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경제를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이름이 경제였기 때문에 그 역에서, 그리고 저는 욕설이든 비방이든 어떠한 말도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 연극으로 인해서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그 201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양산에 계시는 권양숙 역사님 직접 찾아뵙고 묘하게 참배하고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당시 인턴 보좌진 몇 살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안 나고요. 아마 어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시는 그러면 해당 발언에 문제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사과를 했는데 그때도 그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고 제 사과가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상처받은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과를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받아들인 줄은 지금도- 몰랐고요. 이번에는 연락을 직접 하면 또 제2의 가해가 될까봐 제가 직접 연락은 못하고 그때 같이 있었던 직원 통해서 연락했더니 그 지금 1분만 더 주세요.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해서 일단 마음이 열리기를 더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게 이제 각 부처 업무 조정하면서 극한적인 업무 집중도 또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때 본인은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뭐 취임 직후에 업무 압박이 심해서 예민한 상태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게 있던데 아마 그 제 해명은 아니고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걸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면 아, 근데 그런 기사가 났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고압적인 네. 태도, 갑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네.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 3년 만에 줄였다면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호환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건전 재정, 긴축론 이런 입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에 대한 네, 저는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이냐 긴축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때 당시의 경제 여건, 그리고 재정 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등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이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대신 또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반면 물가는 지금 한 2%대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1분 더 드렸어요. 의사진행 발언 시에 정일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 관련돼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바로 그 질의를 드렸고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청약 동점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74점 동점자가 둘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약 취소 시 동점자 또는 차점자가 승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취소 후에 재공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재공급이라고 답변서가 왔고요. 두 번째, 그 청약 시 입력 데이터라도 남아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돼서는 후보자 측에서 청약 신청서 입력
내용 제출을 부동산원에 요청한 사실은 없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그 청약시 입력 데이터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동의한다면 이 그 제출 이 자료는 그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그럼 동의한다고 네, 했으니까 네. 이 자료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예, 국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네.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법원에 가서 다투시면 됩니다. 국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정의 주요한 직무를 맡으려고 하는 분이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적절한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규현 의원님 마이크 좀 더 땡겨주세요. 아, 예. 법 위반이 아니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과연 국민 눈높이 봤을 때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원펜타스 질문 전에 대법 회사채 투자,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 대법 회사채 투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20대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면서 신고 2016년 5월 말인데요.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부업 회사채 투자 내역이 확인됩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니 J2BC는 핀테크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라고 설명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전혀 아닙니다. 자, PPT 보여드리는 자료는 J2BC가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못하자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것입니다. 핀테크가 아니죠. 이게 무슨 핀테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채무자에게 1억 2천여만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니까 감정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대부업 찾아온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차하면 담보물건 뺏어다가 경매에 넘겨버린 업체를 두고 후보자께서 핀테크 운운하시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사실 이건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 청문회를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서. 몰랐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 탄핵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저희가 창당하고 하던 시절이라 그 제가 회사가 또 그 배우자와 당대표라- 좀 관련성이 있는 뭐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그 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전혀 배우자- 모르셨어요? 아니요,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남 차남의 삼촌이 지인한테 소개받은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좋습니다. 당대표라 자, 그 당시 저 서면 답변 보니까 회사채 수익률이 9%였다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대부업체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9%의 금리로 자금 조달해서 운영한 것인데요. 그런데 9%로 금리 자금을 조달한 대부업체가 이 서민들에게 얼마의 금리로 대출해 줬을까요? 한번 볼까요? 본인은 2016년도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받아봤는데 당시 대부업체 평균 차익금리 연 6.3%였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회사채가 훨씬 높죠. 근데 이때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5.2%입니다. 후보자가 투자한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평균보다 높으니까 아마 대출금리 이보다 25.2%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가 27.9%였습니다. 그의 최고금리에 준하는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줬을 겁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고의를 쥐어짜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상품에 투자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서면 답변을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이자와 원금이 소실되었다 답변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후보자께서 초선 의원 당시 국감에서 시장에서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사채 수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마약도 총기도 밀매도 더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밖에 없다고 논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이자 이자제한법 부활 예. 쉽게 해서 주장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높은 금리의 대부업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 또는 방관했다는 걸 보이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대표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정당의 당대표는 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가족들이 무슨 일을 자, 하는지 과연 제가 몰랐습니다. 저 해명이 국민 눈높이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원펜타스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선 의원님들 질의에 장남과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좀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달에 KIP 대외경제연구원에 그 장남 취업했죠. 자, 그 다음에 결혼식이 12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2월 27일에 며느리가 용산 아파트 전입을 합니다. 혼자. 아마 뭐 그 후보자 말하면 뭐 그러면 장남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장남은 그때 전입신고 안 하고 며느리만 전입신고 한 거란 말입니까?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들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장남과 그 배우자 결혼한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걸 갖다가 그때 잘 모르고 아니요, 사이가 안 좋은 건 그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며칠 날 그 저기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며느리라고 할지 예비 며느리라고 할지가 전입을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가 안 좋은데 원펜타스의 중력 청약 공고가 7월 19일에 납니다. 그리고 저기 며느리가 용산에서 2014년 그 공군하자마자 공교롭게도 공군하자마자 7월 25일에 전출을 합니다. 나갑니다. 도곡동으로. 도곡동이 혹시 사돈집이에요? 사돈집이시죠? 아니요, 그건 잘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7월 사돈집은 자, 좋습니다. 저 예. 요- 그다음에 연산으로 알고 오후에 있습니다. 청약을 해가지고 예. 청약 신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기 바로 용산에서 온 가족이 후보자 일가족이 용산으로 갑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이사 계약서 제출했다 하시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사 계약서가 아닌 것 같아요. 1개월 동안 물품 보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사 계약이면 여기 저 반포 레미안에서 용산으로 간다 아니면 펜타스 간다 이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계약서 지금 보니까 목적지가 비어 있어요. 미정이에요. 그리고 밑에 그 특약 사항에는 1개월 동안 물품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 추가 질의 다시 한번 그 제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를 네, 자 일단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7일 청약 당첨되고는 8월 19일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온 가족이 용산에서 이제 원펜타스 전입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 갔다는 도곡동에 가 있는 그 며느리는 그 다음날 이 용산으로 다시 전입신고합니다. 그리고 1분 줘. 그 다음에 4월 30일에 아들이 장남이 원펜타스에서 용산으로 갑니다. 좋아지가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4월 봉합에 30일 바로 전에 봉합하려는 무슨 노력을 일이 하고 있은 줄 있었어요. 아세요? 4월 30일 전에 언론 보도에 하면 4월 30일 즉 4월 29일에 국토부의 부정청약 점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에 그 발표가 있었고 아드님은 바로 그 다음날 4월 30일에 용산으로 전입신고했어요. 의원님,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 모습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의원님 주장이 의원님 저희는 부정 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청약 관련해서 점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희는 아예 신경 그럼 쓰지 이거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진짜 정말 우연의 일치라는 겁니까? 우연한 일이라는 겁니까? 공교롭게 알지 아들이 용산으로 전입 나간 게 원패들이 나간 게 국토부의 부정 청약 조사 결과 언론에 발표된 그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 거 저희가 보지도 정말 않...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뭔가 부정 청약을 했다는 일말의 생각이 있었어야 저런 걸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환상의 콤비 같습니다. 군사 작전 방불케 하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후보자의 말씀과 해명을 과연 믿을 만한 분이 몇 분을 있는지 이분이 알 수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예,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서 좀 체계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5가지 기준 5점 척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정치신념, 준법의식, 도덕성, 전문성 5가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본인의 리더십을 5점 척도, 만점, 1점에서 5점까지 중에 얼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셀프 평가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평가하실 몫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좋은 답변 같은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자기 측정을 하는 것이 메타인지고 그것이 리더의 기본 소양입니다. 내가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각이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국민이 알아서 평가해라.
아니, 좋은 알아서, 말씀이신데 알아서 평가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1점에서 5점 척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내부적으로 혼자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앞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 앞에 저는 알겠습니다. 온당치 제가 못한 태도 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갑질로 인해서 1점 최하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치신념 평가도 미루시겠습니까? 모든 사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과도 못했고 인지도 못했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 완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저희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 자리를 놓고서 갑자기 통합의 정신이 각성됐다. 어떤 국민이 어느 정도 이해할지 판단해 보겠고요. 정치신념 의원님 최하점 갑자기가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헌재 이어가겠습니다. 탄핵 판결 직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네, 갑자기 지명 전이 아닙니다. 네, 준법 정신 측정해 보겠습니다. 영종도 토지 KDI 연구 총괄하실 때 예타 타당하실 총괄하실 때 투자하셨죠? 투자가 아닙니다. 그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아니요, 그거보다 세금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재산 신고하실 때 보니까 매각가액 30억 4천만 원, 매입 12억 6천만 원, 양도 차익 17억 8천만 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마이너스 2억 6천 정도에서 양도세 한 4억 8천 정도 낸 것으로 재산 신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한 숫자까지 모르겠지만 대충 저 금액이 맞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실거래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실거래 매각가액은 44억 원으로 LH에서 수용되었고요. 매입하실 때는 7억 5천으로 등록세 내셨어요. 등록세 낼 때 7억 5천으로 실거래했고 이에 따른 양도 차익은 3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 이상 내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저 말씀하신 저거 저희도 놀라서 저희가 혹시 실수했나 하고 이제 저 거래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밤잠을 못 자면서 저걸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거래가 가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저렇게 되는 것이고요. 소득세법 96조 2항을 보시면 거기에 8회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실거래가 과세가 2007년부터 시행되기로 된 건 맞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가제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4.8억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 그러면 기준 시가로 신고하셨는지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하셨는지 그 신고 양식 보여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PPT에. 제 보면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서 해서 신고 양식인데 붉은 점선 내는 실거래로 신고할 때 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하셨다고 하는 기준 시가 혹은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고 할 때는 파란 선 부분에 기입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매각하실 때 빨간색 선 안에서 기입해서 신고하셨어요. 즉 실거래로 신고하신 거예요. 네, 의원님, 물론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거래는 남편이 해서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번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 다각도로 다 알아봤습니다. 실거래로 근데 신고하셨는데 기준 시가로- 기준 시가라고 답변하신 얘기는 뭡니까? 기준 시가로 신고한 건데 의원님 얘기하신 저 부분은 저희가 실수가 있었는지는 챙겨보겠지만 어쨌든 기본 원칙은 그때는 기준 시가 적용으로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더 중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 탈세한 있습니다. 거는 탈세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양식에 스스로 실거래로 적어 넣으셨어요. 기준
시가로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는 란에 적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의원님 그런데 지금 저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얼버무리시면 되겠어요? 아니요.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이 저게 실거래가인지 기준 시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준 시가 그 부분에 해서 신고를 하셨어야지. 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마이너스 2억 6천은 왜 하신 거예요? 그게 비업무용 토지인데? 아니요. 비업무용 토지일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가 3년까지는 그 공제가 기간은 적용되는 걸로 되는데 저희가 비업무용은 들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비업무용을 또 집어넣어서 2억 6천 절세, 탈세를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제 질문에 그걸 답해 주세요. 의원님,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 저기 만약에 저희가 저걸 잘못했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자, 국세청은 기간이 네. 지났고요. 저는 아니, 후보자의 당시도- 양심과 네. 후보자의 진실성을 여쭙는 거예요. 저 때 왜 저렇게 했는지 소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탈세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중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저거는 기준 시가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 파악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최한석 의원님 의사진행 말씀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이혜원 후보자의 장남이 입학한 연세대학교 2010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그중에 국위 선양자와 관련해서 이 100페이지 되는 이 전체 수시모집 요강에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 선양자로 인정한다는 어떤 규정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후보자 자녀의 각 대학교 입시 서류, 입학 전형 등을 담은 서류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해당 기관인 대학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제보자, 지금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세대학교가 분명히 관련된 입학 사정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혜원 후보자가 모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수시 모집 요강에 훈장과 관련된 이런 방구의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후보자는 누구도 국위 선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시아버지의 훈장을 가지고 이 전형에 이렇게 그 입학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 부분을 명쾌히 저는 해명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연세대학교에 2010학년도 이혜원 후보자의 장남이 입학하게 된 사회기여자 전형, 그중에서도 국위 선양자 전형과 관련돼서 입학 사정 서류, 합격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반드시 자료를 저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없다면 저는 100% 이거는 부정 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차규근 의원님. 자료 제출 관련해서요. 그 이사 계약서를 제가 4번 했기 때문에 4건의 이사 계약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건이 있고 그것도 한 장짜리입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한 이사 계약서도 오후 회의 전에 좀 제출되기를 요청합니다. 아니 의원님 저기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4건이라고 하시면 어떤 게 4건인가요? 왜냐하면 네네. 저기 레미안 퍼스티지에서 용산으로 가는 그 이사 말고는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레미안에서 용산 가고 용산에서 다시 원펜타스 간 거 아닙니까? 아, 예.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여름이라 옷까지 몇 개 가지고 간 거라 사실은 그게 이삿짐을 센터를 부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미안에서 그럼 용산 가실 때는 이사한 게 아니라 그냥 전입신고를 왜 하신 거예요? 그 사실 것도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레미안 반포에서 용산을 갈 때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산 집이 별로 뭐 가구나 이런 집기가 없는 상태라 저희가 불편하니까 가구랑 이런 거를 조금 들고 들어간 거고요. 나올 때는 그걸 다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까지 하고 여행 가방 몇 개만 들고 나왔습니다. 야, 아니 저 정리하자면은 반포 레미안에서 용산 가실 때는 이삿짐 이사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했고. 짐도 가지고 갔는데 네, 용산에서 다시 나중에 당첨이 된 원펜타스 가실 때는 짐을 네. 대부분 두고 네, 그래서 이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 네, 네. 그 말씀인가요? 네, 왜냐하면
당첨이 될 줄은 그때는 모르고 용산으로 이사를 갔고 당첨이 되고 나니까 새 집에 그 쓸 물건들이 별로 없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네. 두 건은 며느리 이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실제로 전임 말고 실제로 이사했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니, 그게 며느리가 용산에 들어간 거하고 며느리가 용산에 있다가 도곡동에 나갔다가 아니, 본인이 다시 이제 답변할 용산으로 테니까 들어오지 그러는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서도 아니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도 그런 식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자, 최현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 관련돼서 그 연세대학교에 지금 그 자료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보에 의하면. 그럼 본인 후보자 동의가 있으면은 이거는 네, 동의하겠습니다. 예, 후보자 동의한다라고 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빨리 예. 연세대학교에서 자료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엄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의 남편이 연세대학교에 보직교수를 오래 했고 이 당시에 교무부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 국민들, 일반 학생들은 전혀 모를 수 있는 이런 입시 요강 하에 뒤에서 어떻게 훈장과 관련된 것들이 이게 입학 사정의 그런 근거로 또는 어떤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결정되었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팔려면 이거 연세대학교에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질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엄정하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 일반 국민들은 훈장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이 전형을 낼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럼 내부자에 누군가가 이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내부자가 이 자료를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찬을 위해서 정의한 후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 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신설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서 기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직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후보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해주십시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어렵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는 3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니까 야 국민의힘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국민의힘, 경찰 포토라임 국민의힘. 그래서 서로 국민의힘한테 야라고 하는 건지 경찰 포토라인에 국민의힘이 쓰라는 건지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데 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그러면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보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저렇게 그 해주시는 거는 좀 떼고서 정상적으로 좀 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기재위에서 상당히 없었던 예인데 이게 일상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뭐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임이나 법안, 토의 등 정상적인 논의가 괜히 지연되거나 그럴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국회 소통관이나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